이 에피소드에서는 올바른 거주지, 올바른 맛, 그리고 올바른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올바름이란 개념은 일종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초월성. 그런데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형이상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체가 동의하는 절대적인 진리, 어느 경우나 통용되는 영원한 진리란 존재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장자는 이 점을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다. 우리가 편안히 거주하는 곳에서 타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것을 타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가 아름답다고 좋아하는 것을 타자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시스템에 속해 있으며, 나아가 이런 시스템이 무한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바로 이런 세계야말로 꿈의 세계가 아닌 삶의 세계이다. 삶의 길을 찾아서 세계에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따라서 수많은 타자들이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이 서로 교차하고 충돌한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는 타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런 마주침으로부터 발생한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던 삶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지점, 다시 말해서 타자와 마주치는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임계점에 놓이게 된다. 임계점이란 화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어떤 물질이 액체인지 기체인지를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자신의 생각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어떤 순간에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임계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타자에게 그대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꿈의 길이다. 다른 하나는 타자가 속한 시스템의 규칙을 배우면서 새로운 주체로 변형되는 삶의 길이다. 여기에서 장자의 선택은 명확하다. 그는 우리에게 삶의 길을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꿈의 길, 다시 말해 형이상학의 길을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든가 아니면 타자의 삶을 파괴하는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음 장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나의 삶에는 한계가 있지만 삶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는 삶으로 한계가 없는 삶을 따른다면 위태로울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삶을 추구한다면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야. 삶의 한계가 있다는 건 항상 타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야. 나의 한계 지점을 노출시키는 타자. 하지만 초론적 삶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타자를 압살할 수 있는 위태로움이 있는 거지. 유한한 삶과 무한한 암. 장자 철학이 주는 긴장감은 바로 이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삶의 한계가 있다는 말로 장자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유한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한계가 있다는 말은 바깥이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의 의미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자족적으로 영위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자와의 마주침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삶에는 한계가 없다는 장자의 주장은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일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긴장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모든 것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진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형이상학의 핵심적 관점이다. 장자에 따르면 이런 형이상학적 사유를 따를 때 우리 삶은 결국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체의 형이상학은 특정 시스템에만 통용되는 규칙을 절대화하면서 출현하는 유화론적 사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화론적 사유야말로 타자에 대한 폭력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유화론적 사유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애초부터 타자와의 새로운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나 자신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폭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초를 꿈꾸는 일체의 형이상학은 모두 삶의 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체의 초월을 꿈이라고 거부한다는 점에서 장자의 영혼은 스피노자의 정신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 들레지에 따르면 스피노자의 철학은 바로 삶을 위한 철학이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에게서는 삶의 철학이 존재한다. 정확히 말해 그 철학의 요체는 우리를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것, 우리 의식의 조건들과 환상들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거역하는 모든 초월적 가치들을 고발하는 것에 놓여 있다. 삶은 선과 악, 오류와 공로, 죄악과 속죄 등의 범주들로 중독되어 있다.
삶을 중독시키는 것은 증오이다. 스피노자는 슬픈 정념이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니체에 앞서 삶을 위조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삶을 폄하할 때 의거하게 되는 모든 가치들을 고발한다. 다시 말해 스피노자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며 단지 삶과 유사한 어떤 것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피하기만을 꿈꾸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음에 대한 숭배라는 것을 주장하는 모든 가치들을 고발한다. 들레지어 스피노자의 철학. 장자가 한계가 없는 암과 한계가 있는 삶을 대립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피노자는 초월적 가치와 삶을 대립시키고 있다. 여기서 잠시 초월적 가치의 기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초월적 가치들은 우리 삶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유래한 것일까? 삶의 초월적 가치의 기원은 바로 삶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없는 자의 판타지지. 판타지 오브 프레임이야. 그런 삶을 오히려 보충하는, 병든 삶의 보충항이 되는 가치가 바로 초월적 가치지. 브루디아나 장자라면 초월적 가치의 유래를 최초의 우리 삶이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영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찾을 것이다. 태어날 때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동성이 허락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특정 공동체의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최초의 성심 혹은 아비투스에 대해 전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강제로 새겨진 공동체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개체들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 모든 공동체에서 개체의 삶이라는 것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상의 목적으로, 따라서 자신의 삶을 그것에 복무하는 수단으로까지 간주하는 환각에 빠진다. 물론 이런 현상은 공동체가 사용하는 두 가지 수단, 즉 상과 벌에 의해 강력하게 현실화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처벌에 대한 공포심이다. 연약하게 태어난 개체는 처벌의 지속적 체험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개체들을 공동체의 규칙에 완벽하게 편입시킬 수 없다. 오히려 개체들로 하여금 목숨을 건 투쟁을 유발하도록 만들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벌에 대한 공포는 상에 대한 강력한 욕망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상에 대한 욕망은 선을 실천하려는 의지로, 그리고 벌에 대한 공포는 악에 대한 죄의식으로 내면화된다. 니체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내면화의 과정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죄의식을 가진 도덕적 주체로 탄생하게 된다. 마침내 이런 방식으로 특정 공동체의 규칙을 선과 악이라는 초월적 가치로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며 단지 삶과 유사한 어떤 것을 영위하게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바로 여기서 노예에게나 어울릴 만한 우울함 혹은 슬픔의 정념들이 발생하게 된다. 락강이라면 이런 메커니즘을 상상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상상적인 것. 상징들이 사실상 인간의 삶을 너무나 완벽한 그물망으로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상징들, 이게 이 성심이지, 성심. 그래서 그것들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피와 살로 탄생시킬 것들을 결합시키고 요정들의 선물이 아니라면 별들의 선물과 함께 그의 탄생의 운명의 도안을 부여하며 그로 하여금 충직하거나 배신하도록 만든 말들, 즉 그의 죽음을 넘어서는 지점까지 그를 계속 뒤따르는 행동의 법칙들을 제공하게 된다. 락강의 크리. 락강의 말에서 상징들이 공동체의 규칙을 의미한다면 운명의 도안이나 행동의 법칙들은 바로 아비투스나 성심을 의미하고 있다. 사실 락강의 지적은 너무나도 비관적인 것이다. 그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최초의 공동체 규칙 혹은 최초의 성심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락강이 사실 스피노자의 강력한 지지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락강이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등장하는 복잡한 명제들을 종이에 옮겨 적어 그것을 자기 방의 벽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매번 숙고했었다는 이라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락강이 말하고자 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는 초월적 가치들이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우리의 삶을 되찾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상징적인 것 대신에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것이 나에게 각인시켜준 행동의 법칙들, 즉 최초의 성심이 우리 삶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삶을 검열하고 마침내 부정하고 마는 것인가.
프로이트와 락강의 도움으로 이미 우리는 최초의 성심이 우리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다. 장자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것은 외적으로는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기능할 수 있고 나아가 타자와의 새로운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폭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락강은 상징적인 것을 극복해서 실제적인 것에 이르려고 하고 스피노자는 초월적 가치를 거부해서 삶의 긍정에 이르려 했던 것이다. 장자가 꿈에서 깨어나서 삶의 세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이다. 이것은 그가 첫 번째 공동체와는 다른 형식의 새로운 공동체, 즉 새로운 연대의 과정을 꿈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동체에서 우리 삶은 모든 초월적 가치들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검열되고 심판받는 대상, 즉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무엇으로 표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속에서는 우리가 타자와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와 더불어 새롭게 연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타자란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자와 마주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이 지금껏 꿈속에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꿈속에 있었다는 것을 자각한다고 해서 곧바로 새로운 연대가 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바다스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해보라. 이게 바로 니체의 3단계지. 낙타, 사자, 어린아이. 낙타의 순종성이 그의 환경을 사막으로 만든 거죠. 낙타가 잘 견디기 때문에 사막에 산 게 아니라 그의 굴욕적인 순종성이 자신의 환경을 사막으로 만들어. 그리고 사자는 부정의 정신이지, 이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부정의 정신은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파괴만 하고 창조하지 않으면 창백한 범죄자에서 끝난다는 거지. 어린아이는 창조성에서. 노나라 임금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한 바다새를 안고서 자신이 지금까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에게 바다새란 존재는 마주친과 연대의 상대가 될 수조차 없기에 소멸되지 않았던가. 장자의 섬세함은 바로 여기에 있더라. 그는 타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꿈으로부터 깨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우리는 타자와 마주치기도 전에 미리 자신의 꿈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이런 의문에 대해 장자는 망각의 수양론으로 답하고 있다. 망각의 수양론. 새로움의 계획이 망각. 망각이 없다면 행복도 명랑함도 희망도 자부심도 현재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저지장치가 파손되거나 기능이 멈춘 인간은 소화불량 환자에 비교될 수 있다. 망각이 필요한 동물에게 망각이란 하나의 힘, 강건한 건강의 한 형식을 나타내지만 이 동물은 이제 그 반대 능력, 즉 기억의 도움을 받아 어떤 경우 말하자면 약속해야 하는 경우에 망각을 제거하는 기억을 길렀던 것이다. 니체, 도덕의 계보. 1. 원숭이들의 분노.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한 공동체에 던져진 존재이다. 또한 우리는 이 공동체의 규칙을 아비투스로 내면할 수밖에 없다. 장자는 이것을 성심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성심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자의식이다. 우리의 자의식은 타자와 조화하면 동요되고 와해되는 경험을 겪는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성심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의식의 동요와 와해, 인칭적 자를 와해시켜야 되는 거지. 이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성심을 무제약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된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성심에 근거한 자의식의 동일성이 무력해지는 느낌이라고도 설명될 수 있다. 우리는 장자의 이러한 논점을 타자성의 원리와 판단중지의 원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판단중지. 판단중지가 바로 그거지. 고층 빌딩에서 자살한 여고생과 가장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판단중지를 해야 돼. 판단중지. 타자성의 원리. 장자의 사유는 모두 이 두 가지 원리를 종횡으로 교차시키면서 구성되어 있다. 장자에 등장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장자 본인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문제가 되는 어떤 에피소드가 위의 두 가지 원리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에피소드의 출처를 의심해 볼 만하다. 사실 타자성의 원리와 판단중지의 원리는 예를 들어 송나라 상인 이야기에서도 보이듯 상호 분리 불가능한 두 가지 논점들이다. 타자와 마주쳐야 비로소 판단중지가 발생하고 판단중지가 일어나야 우리는 비로소 타자와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자는 이것을 양행이라는 개념으로 명료화한다. 다시 말해 타자성 그리고 판단 중지와 관련된 두 가지 원리는 함께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타자성과 판단 중지. 장자는 양행이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조삼모사 이야기다.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새 저녁에 넷을 주겠다고 말했다.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냈다. 그러자 그는 그러면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겠다고 말했다.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명목이나 실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원숭이들이 성을 내다가 기뻐했다. 그 원숭이 키우는 사람은 원숭이가 옳다고 한 것을 따랐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옳고 그름으로써 대립을 조화시키고 자연스러운 가지런함에 편안해한다. 이를 일러 양행이라고 한다. 제물론 어느 날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 판단 중지 자기의 자의식을 중지시켜야 돼. 타자성의 원리에 따라서 소통에 그걸 만드는 거지. 어느 날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적용은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세 알, 저녁에 네 알의 도토리를 식량으로 주겠다고 제안한다. 타자성의 원리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판단 중지가 필요한 거고 판단 중지를 해야 타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의외로 원숭이들은 몹시 화를 낸다. 적응은 원숭이들의 분노를 자아내려고 일부러 아침에 세 알, 저녁에 네 알을 준다고 말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도 잠자기 전에 배가 고프면 잠을 청하기 어렵듯이 원숭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나 적응의 사려 깊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들이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낸다. 적응에게 있어 원숭이의 노여움은 자신이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태, 즉 타자성의 사태를 상징한다. 마치 모자를 팔려고 월나라에 들어가서 당혹스러워했던 송나라 상인의 경우처럼 저공 또한 타자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난처한 상황에 빠진 저공은 원숭이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네 알, 저녁에 세 알을 준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제 원숭이들은 이 새로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마침내 저공도 타자성과 마주쳐서 생긴 당혹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는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 번째 쟁점은 타자성의 예측 불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제안도 아직 이전 제안의 경우처럼 여전히 원숭이들의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만약 새로운 제안 역시 실패했더라면 그 다음 저공은 어떤 행동을 해야 했을까? 아마도 그는 원숭이들이 기뻐할 때까지 무작정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제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공에게 원숭이들의 속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아마 그의 심정은 처음 만난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긴 여인의 모습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성이 원하는 것 혹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갑갑함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쟁점은 주체가 겪는 마음의 변화 과정에 관련된 것이다. 주체를 상징하는 저공의 마음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는 원숭이들이 자신의 처음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것은 그가 처음에는 원숭이들 역시 자신과 동일한 관점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상치도 않은 원숭이들의 분노 때문에 그는 그들을 타자로서 경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저공은 도대체 원숭이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는 당혹감, 즉 일종의 판단 중지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저공은 새로운 제안을 계속 반복해 제출함으로써 원숭이로 상징되는 타자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 했을 것이다. 타자로 경험된 원숭이들의 분노를 즐거움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공은 그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제안한다. 그런데 원숭이들이 수용한 저공의 제안은 옳다라는 원숭이들의 생각에 근거해서 구성된 것이다. 역으로 거절당한 저공의 다른 제안들은 원숭이들이 그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따라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저공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제안들을 부단히 제공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제안들을 옳은 것으로 확증하는 것은 원숭이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장자는 이것을 인시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 개념은 곧 타자가 옳다고 하는 것을 따른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타자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피한 판단 중지의 상태에 놓이도록 만든다. 판단 중지의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저공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타자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타자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그러니까 듣는다는 수동적 상태가 가장
적극적인 상태로 만드는 거지 이게. 듣는다는 결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야. 가장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한 상태인 거지. 듣는다를 포지티브한 상태로 만드는 거. 이게 그냥 단순히 타자에 질질 끌려간다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 자신이 옳다는 판단을 중지해야만 우리는 타자의 움직임에 맞게 자신을 조율하는 섬세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원숭이들에게 제안하기 위해서 조국은 부단한 판단 중지의 상태를 견뎌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부단한 판단 중지의 상태, 즉 이런 불편한 상태에서 편안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원숭이들과의 소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긴장된 균형의 상태를 장자는 청균, 즉 자연스러운 가지런함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조삼모사 이야기 후반부에서 장자가 강조한 양행의 실천 원리는 옳고 그름으로써 대립을 조화시키고 자연스러운 가지런함에 편안해한다는 두 가지 내용으로 간명하게 표현된다. 옳고 그름에 관한 타자의 판단에 근거함으로써 우리는 타자와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시의 의미이며 결국 타자성의 원리를 함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옳고 그름의 특정한 사태는 타자의 결에 따라 언제든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필요로 한다. 장자는 이런 마음이 자신의 판단을 비워두는 것, 즉 부단한 판단 중지의 상태로부터 가능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리, 즉 타자의 시비 판단에 따르는 것과 자신의 판단을 중지함으로써 마음을 비워두는 것은 상호 필수불가결한 원리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장자는 두 가지 원리의 병행을 양행을 강조했던 것이다.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사실 타자성의 원리보다 판단 중지의 원리에 좀 더 난해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 중지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청균이란 개념에 대해 한 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자연스러움을 뜻하는 천이라는 글자와 도자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물레인 균이라는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그런데 이 청균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물레를 뜻하는 균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이다. 균은 진흙덩어리를 올려놓고 회전시켜 둥근 모양의 도자기를 만드는 데 이용되는 원형의 회전장치, 즉 물레를 말한다. 물레가 회전할 때 만약 우리가 정확하게 그 물레의 중심부에 흙덩어리를 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흙덩어리는 물레의 중심에서 벗어나 가차없이 땅바닥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가령 조삼모사 이야기에 적용한다면 원숭이에게 내민 저공의 처음 제안이 바로 땅바닥에 나뒹굴게 된 흙덩어리로 비유될 수 있다. 반면 그의 두 번째 제안은 정확히 물레의 중심부에 놓였기 때문에 바닥에 나뒹굴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가 있었던 흙덩어리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중심 잡히고 균형 있는 상황을 장자는 청균이라는 용어를 통해 묘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청균에서 편안해한다라는 장자의 표현에서 우리는 어떤 안일한 순응주의나 정적주의를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편안해한다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인지 손쉽게 이런 인상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내가 판단 중지의 상황이라고 풀이한 청균의 상태는 단순히 고요한 상태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상태는 빠르게 회전하는 물레의 모습처럼 강렬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동성에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맡긴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타자의 타자성에 부합될 때까지 부단한 판단 중지를 수행하는 주체의 끈덕진 의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판단 중지의 상태에서만 타자에 부합되는 새로운 제안이나 행동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판단 중지는 타자의 입장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타자에 부합되는 새로운 관점을 고안하고 생성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천균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 도추 이야기에 등장하는 도의 치돌이, 즉 도추라는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판단 중지가 능동적 상태라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아파트에서 자살한 여고생이에요. 그래서 그 여고생을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미적 관점에서도 심지어 판단할 수 있는 거지.